김노사. 아니 진짜 김노사일까? 이번 10화 예고에서는 아주 묵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김노사 할머니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듯한 장면. 그리고 화면 어딘가에는 이런 문구가 흘러갑니다.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김노사 할머니가 사실 현상월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살고 있다는 뇌피셜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고를 보고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김노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노사의 절친 현상월.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고 마치 자매처럼 함께 자랐습니다. 그 시절 공부를 정말 잘했던 건 현상월이었죠. 하지만 1970년대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 사상 검증과 신원조회가 매우 심했습니다. 집안에 빨갱이, 정치범, 간첩 전력이 단 한 줄이라도 있으면 대학 입시도 취업도 출판도 모두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현상월은 꿈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고 대학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였던 김노사가 손을 내밉니다. 내 이름으로 해. 내가 글을 써. 내가 대학 가. 그렇게 현상월은 김노사의 이름을 빌려 살기 시작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시인으로 등단하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섰죠.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현상월이라는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짜 김노사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면 혹시 현상월이 남편과의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죽음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도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남겨진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노사의 아들. 친구의 인생을 잠시 살다 떠난 현상월. 그리고 다시 김노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진짜 주인. 그런데 이 모든 과거가 지금 이충구 변호사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는 옛날 고아원 사진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김노사예요. 원래 이름은 현상월이에요. 그는 친구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제목으로 기자에게 파일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세상에 터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인생을 훔친 건 김노사가 아니라 현상월. 김노사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충구는 그녀를 가짜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럼 왜 김노사는 지금까지 침묵했을까요? 어쩌면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친구가 자신의 이름으로 살다가 남편까지 죽게 되었고 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갇혀 지냅니다. 그 인생을 떠안고 그녀는 지금도 매달 병원비를 납부하며 조용히 속죄하며 살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단지 이 드라마만의 설정이 아닙니다. 미지의 서울의 이강 작가는 전작 5월의 청춘에서도 1980년 광주의 시대적 아픔과 개인의 꿈과 희생, 이 시대의 정의를 위해 아름답게 싸운 청춘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뤘던 바 있죠. 그 세계관과 연결되어 본다면 이번 김노사 현상월의 이야기 역시 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 꿈을 이뤘던 청춘의 또 다른 이야기로 읽힙니다. 이충구는 결국 그 기사를 통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셈입니다. 호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말하겠죠. 선배, 그건 오해 같아요. 그분은 진짜 김노사 맞습니다. 호수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양심과 정의의 이충구가 한 방 먹습니다. 이충구는 곧 자신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걸 깨닫고 호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서겠죠. 그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남을 테니까요. 그렇게 김노사는 드디어 억울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엔 아무 조건 없이 함께해준 미지와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파트 2에서는 한세진의 서울행과 미래와의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치 가출한 청소년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밤 시골 농장의 조용한 트럭 안에서 한세진은 이런 독백을 남깁니다.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듯한 기분. 어딘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초조함.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름. 유미래. 그는 그렇게 밤길을 달립니다. 아직도 미숙한 일종 수동 운전인데도 말이죠. 그는 달립니다. 서울로.
그리고 그가 떠나는 그 순간 우리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세진 드디어 서울 무대로 복귀한다. 한세진은 과거 자산운용사 CIO,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투자 전문가였고 그가 움직이면 수백억 원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처와 그리고 회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겠죠. 그럼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세진은 곧 금융업계 핵심 고위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금융관리공사 소속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투자기관 혹은 컨설팅 회사 혹은 시향건설의 내부 감사를 맡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의 막강한 재력, 탁월한 분석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묵직한 마음. 이제 그는 미래의 싸움에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한세진은 드디어 미래와 마주합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 눈빛. 그 속에는 단 하나의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곳은 시향건설의 비리. 그동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악인 3인방. 박상영 수석, 최태광 국장, 신경민 팀장. 그들의 뒤에는 분명한 재정적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세진. 그는 탁월한 데이터 감식 능력과 수년간 금융업계에서 단련된 눈으로 시향건설과 한국금융관리공사 사이에 벌어졌던 비리의 연결고리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미래가 옳았다는 것. 수연 선배가 억울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한세진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서브남주가 아닙니다. 그는 정의롭고 섬세한 투자 전문가이며 때론 땀에 젖은 농부였고 이제는 유미래의 조용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강 작가의 전작 5월의 청춘에서 남자 주인공 황희태가 어두운 체제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 사이를 고민하며 움직이던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랑과 정의 그 사이에서 한 걸음 내딛는 남자의 모습. 다시 돌아온 한세진. 이제 미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한 걸음은 곧 정의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파트 3에서 박상영 고소 이후 미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늦은 밤 김태희 씨의 부탁으로 미래는 김수연 선배의 집을 찾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무겁게 떠오르죠. 선배, 나갔으면 잘 사셔야지 왜 이러고 계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요. 나 하나도 건사 못하는데 누굴 벌주는 건 관심 없어요. 선배도 지쳐서 떠난 거잖아요. 이해하니까 저도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침묵하던 김수연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아니야, 혼자 망친 내 잘못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도망친 건 내 잘못이야. 그 말에 미래는 울컥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묻어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선배가 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해요. 뭘 잘못했는데요? 선배는 피해자잖아요. 옳은 일 해놓고 왜 이러고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선배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그렇게 울고 나서야 미래는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김수연 선배를 만나고 돌아오는 밤, 미래는 집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는 바로 박상영. 내가 자진해서 신사옥 일에서 빠진 거잖아. 위에서 난감해 하시더라. 당분간 7달 지사로 가 있어. 내가 팀장 되면 다시 불러줄게. 그 말에 미래는 담담하게 묻습니다. 왜요? 그때처럼 또 무릎 꿇고 끝내시게요? 박상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래, 내가 뭘 해봐라. 어차피 이건 평판 대 평판 싸움이야.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 편 없어. 그는 미래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협박합니다.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녹음 중단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가장 중요한 말들은 남아있다는 것. 그가 뺏은 건 단 1분 30초짜리 후반부. 앞부분에는 그의 본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가방 하나.
그리고 등장한 인물 미지입니다. 이게 미래를 위협하는 박상영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는 미지. 놀란 박상영이 뒤로 밀리고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덮해? 아무도 안 와. 미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셋은 나란히 서 있고 미지의 변호인으로 호수가 등장합니다. 박상영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죠. 저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명예훼손까지.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나타난 미래가 말합니다. 이번엔 취하 없습니다. 성추행, 명예훼손 전부 고소할 거예요. 당신한테 배운 대로 할게요. 끝까지 가요 우리. 미래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에 대한 의심이 거친 자리에 새살처럼 차오르는 용기. 그 용기로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디딘다. 이미 겪어 익숙한 그 두려움 속으로. 그 싸움 끝에 어떤 미래가 우릴 기다릴지라도. 이제 유미래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습니다. 김수현 선배를 대신해 또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죗값을 묻기 위해.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능력자 한세진. 조용히 싸워주는 미지 흔들림 없는 호수 그리고 다시 힘을 내준 김수현 선배, 묵묵히 돕는 김태희 그리고 따뜻한 로사 할머니까지. 이제는 유미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멀지 않았습니다. 박상영 수석 이제는 더 이상 회사에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난 뒤 회사 내부에서도 여론은 빠르게 돌아섭니다. 결국 그는 수습도 못한 채 가방 하나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섭니다. 다른 직원들은 차갑게 그를 외면하죠. 그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예전 미래를 불륜녀로 몰아가며 모욕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 모든 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녀 또한 세상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안건설과 공사 내의 비리를 덮었던 악인 3인방. 곧 한세진이 캐낸 내부 자료와 함께 세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관행이라며 웃고 넘겼던 일들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겠죠. 미래는 이제 말합니다. 진실은 숨겨진다 해도 언젠가는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야. 끝까지 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